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찌기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께 고골리의 외투 2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에 힘입어 지금 낭독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앞을 다투어 축하와 칭찬의 말을 퍼부었다. 처음에는 아카키 예비치도 흐뭇하게 웃음을 지었을 뿐이었으나 나중에는 낯이 뜨거울 지경이었다. 모두들 그를 둘러싸고 새 외투 장만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한 잔 사야 한다느니, 사무실 동료들을 위해 파티를 열어야 한다느니 하며 떠들어댔다. 아카키 예비치는 정신이 얼떨떨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무슨 구실로 적당히 거절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거의 5, 6분 동안이나 이렇게 시달린 뒤에야 아카키 예비치는 간신히 이건 그리 좋은 물건이 아니다. 중고품이나 다름없는 그런 물건이라고 어린애 같은 거짓말로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다. 결국 한 사람이 나섰다. 그는 부과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가 결코 거만한 사람이 아니며 부하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는지 그럴싸한 제의를 했다. 아카키 예비치 대신 내가 오늘 밤 파티를 열 테니 오늘 저녁은 다들 우리 집으로 와서 차라도 한잔 하는 게 어떨까? 마침 오늘이 내 세례명 축일이거든. 당연히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부과장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기꺼이 그의 초대를 받아들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빠지려고 했으나 그건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였다. 다들 나서서 그건 실례라느니 창피한 줄을 알라느니 체면이 뭐가 되겠냐느니 하며 떠들어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아카키 예비치 역시 밤에 새 외투를 입고 외출할 기회가 생겼다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이날 하루는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마치 명절이나 다름없는 무척 즐거운 날이었다. 그는 매우 행복한 기분으로 집에 돌아와서 외투를 벗어 조심스럽게 벽에 걸어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외투의 안팎을 손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그런 다음 일부러 전에 입던 그 낡은 싸개를 꺼내 새 옷과 비교해 보았다.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왔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식사를 하면서도 그는 그 싸개의 꼬락서니를 생각하면서 연신 입가에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유쾌하게 식사를 마치고 평소의 습관인 서류 정서 따위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침대에 누워 뒹굴며 시간을 보냈다. 날이 어두워지자 그는 얼른 옷을 갈아입고 외투를 걸친 다음 거리로 나갔다. 아쉽게도 이날 저녁 사람들을 초대한 그 관리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가 않았다. 기억이 희미해져서 페테르부르크의 모든 거리와 집들이 머릿속에 한데 뒤엉켜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런 가운데 뭔가 한 가지라도 분명하게 끄집어낸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다. 아무튼 그 관리가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따라서 아카키 예비치가 살고 있는 집에서는 무척 먼 거리에 있었다. 처음에는 어두컴컴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야 했으나 그 관리의 집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거리는 활기가 넘치고 번화화했으며 불빛도 한층 더 밝아졌다.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고 그 가운데에는 화려하게 차린 귀부인들과 담비기 쓸단 신사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다. 도구만 못을 박고 창살을 붙인 초라한 영업용 마차들의 모습은 줄어들고 대신 빨간 비로드 모자를 쓴
멋진 옷차림의 마부들이 곰털 가죽 무릎에 덮개를 두르고 고급 마차를 모는 모습이 자주 눈에 띄었다. 화려하게 장식한 자가용 마차들이 눈 위를 요란스럽게 달려갔다. 아카키 예비치는 이런 모습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그는 벌써 몇 년 동안이나 이런 밤거리에 나와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등불이 휘황찬란한 상점 진열대 앞에 멈춰서서 눈이 동그래져서 안에 붙여진 포스터를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날씬한 다리를 허벅지까지 드러낸 모습으로 구두를 벗고 있는 아리따운 미녀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고 아가씨의 등 뒤로 스페인식 코수염을 멋들어지게 기린 사나이가 문으로 목을 빠끔히 들이밀고는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 웃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그는 어째서 그렇게 희죽 웃었을까? 이런 것들은 그가 그동안 전혀 본 적도 없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감정이 꿈틀대는 것을 느꼈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그 역시 다른 관리들처럼 프랑스 자식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놈들이라니까. 도대체 마음만 내키면 못하는 짓거리가 없단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어쩌면 그런저런 생각도 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그가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덜쳐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마침내 그는 부과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도착했다. 부과장은 호화스럽게 살고 있었다. 계단에는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침실은 2층에 있었다. 현관 마룻바닥에는 여러 켤레의 고무 덧신이 쭉 줄지어 있었다. 그 너머 응접실에서는 사모바르차가 하얀 김을 뿜으며 끓고 있었다. 벽에는 외투와 레인코트가 가지런히 걸려 있고 그 중에는 수달피와 비로드 가죽을 댄 것도 있었다. 벽 건너편 방에서는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마침 문이 열리며 하인이 빈 컵이며 크림 접시, 비스킷들이 담긴 쟁반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바람에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동료 관리들이 모인 지가 꽤 된 모양이다. 그래서 벌써 차 한 잔씩은 마신 것 같았다. 아카키 예비치는 자기 손으로 외투를 걸어놓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순간 아카키 예비치의 눈에는 여러 개의 촛불과 관리들, 담배 파이프, 트럼프 놀이 탁자들이 한꺼번에 확 들어왔다. 그리고 사방에서 왁자지껄 떠들어대며 얘기하는 소리와 의자를 잡아당기는 소리들이 한꺼번에 귀를 때렸다.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색한 모습으로 방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러자 동료들은 곧 그를 발견하고 환승을 올리며 환영했다. 그들은 현관으로 몰려나가 그 외투를 다시 한번 구경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약간 낯이 간지럽기는 했지만 워낙 순진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자기 외투를 칭찬하는 얘기를 듣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모두들 아카키 예비치의 그 외투 따위는 내버려 두고 다시 트럼프 놀이의 탁자에 둘러앉았다. 방 안의 떠드는 얘기 소리, 북적거리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이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무척 낯설게 느껴졌다. 무엇을 해야 좋을지, 손발이나 몸 전체를 도대체 어디에 두어야 좋을지 알 수가 없었다. 생각 끝에 그는 놀고 있는 사람들 옆에 가 앉아 트럼프 패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얼굴을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품이 나오기 시작했다. 여느 때 같으면 침대에 들어갈 시간이 훨씬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그는 주인한테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했으나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새 외투가 생긴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꼭 샴페인을 마셔야 한다고 우기며 놓아주지 않았다. 1시간 정도 지나서야 밤참이 나왔다. 채소 샐러드와 쇠고기 요리, 고기 만두와 파이, 거기에는 샴페인이 곁들여 나왔다. 아카키 예비치도 사람들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하고 커다란 유리컵으로 2잔이나 마셨다. 술을 마시고 나니 방안이 더욱 밝아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벌써 12시가 넘었으니 집에 돌아갈 시간이 지났다는 생각을 털어버릴 수 없었다. 그는 주인이 말릴까봐 아무도 몰래 살그머니 방을 빠져나왔다. 현관에서 외투를 찾아보니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는 약간 기분이 언짢았다. 그는 외투를 흔들어 먼지를 털어내고는 어깨에 걸쳐 입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 거리로 나갔다. 거리는 여전히 밝았다. 하인들이나 그 밖의 하층민들이 모여드는 구멍가게들은 아직 문을 열어놓고 있었다. 덧문을 닫아건 상점들의 문틈으로 불빛이 아직 길게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 안의 단골 손님들은 아직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그 안에는 근처의 하녀들과 하인들이 모여들어 자기를 찾고 있을 주인 생각 따위는 까맣게 있고 온갖 잡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팔려 있으리라. 아카키 예비치는 전에 없이 들뜬 기분으로 거리를 걸었다. 까닭 없이 어떤 귀부인의 뒤를 쫓아가 보려는 생각까지 했다. 그 귀부인은 번개처럼 그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마치 온몸에 율동이 넘치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는 곧 발걸음을 멈추고 자기가 왜 그녀를 쫓아 달려가려고 했는지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고는 다시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얼마 걷지 않아 다시 인적이 드문 텅 빈 거리에 이르렀다. 이곳은 낮에도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곳인데 밤이면 한층 더 심했다. 게다가 지금은 더욱 적막하고 음산하며 불이 켜 있는 가로등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아마 가로등의 기름이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지. 목조 건물과 울타리가 앞으로 쭉 이어져 있는데 어디를 보아도 사람의 그림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길 위에 깔린 눈만이 하얗게 반짝일 뿐 지붕이 납작한 거리의 집들은 모두 문을 걸어 잠그고 거무튀튀하게 서글픈 빛을 띠고 잠들어 있었다. 이어코 그는 광장에 도착했다. 거리는 여기서 끝나고 저편의 집들은 보일 듯 말 듯 아득하게 멀다. 광장은 마치 무서운 사막처럼 보였다. 경찰 초소의 등불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아득히 멀리 마치 지평선 저 끝에 서 있는 것 같았다. 여기까지 오니 아카키 예비치의 흥겨웠던 기분도 갑자기 가라앉았다. 무언가 불길한 예감에 그는 두려움을 느끼며 광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좌우를 둘러보았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서 떠도는 느낌이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낫겠어.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눈을 감은 채 걸었다. 이제 거의 광장을 다 지났겠지 하고 눈을 뜬 순간 바로 코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있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분간할 틈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방망이짓하듯 두근거렸다. 야, 이건 내 외투잖아. 그 가운데 한 놈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마치 장독 깨지는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카키 예비치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치리라 하는데 다른 한 놈이 마치 머리통만한 주먹을 그의 입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알지? 하며 을러댔다. 아카키 예비치는 외투가 벗겨지고 무릎을 차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 뒤에는
눈 위에 나둥그러진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났어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섰다. 그러나 이미 사람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광장이 몹시 춥고 자기의 외투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아차리고는 뒤늦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광장 저 끝까지 미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 초소로 달려갔다. 초소 앞에는 경관 한 명이 장총에 몸을 기대고 서서 도대체 어떤 놈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오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키 예비치는 경관 앞으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경찰이 감시하지 않고 졸고 있으니까 지금 강도들이 날뛰고 있지 않냐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광장 한가운데서 사내들이 그를 불러 세우는 것은 보았지만 그의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대꾸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공연히 욕만 퍼붓지 말고 내일 파출소 소장을 찾아가 사정 얘기를 하면 외투를 찾아줄 것이라고 했다. 아카키 예비치는 실성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조금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헝클어져 있었다. 옆구리와 가슴팍, 바지에는 온통 눈 투성이었다. 하숙집 노파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를 한 짝만 걸치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 한 손으로는 잠옷 앞섭을 가리고 있었다. 노파는 문을 열고 아카키 예비치의 꼬락서니를 보더니 기겁을 하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는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직접 경찰서의 서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파출소 소장 따위는 말로만 약속을 할 뿐이지 뒤에서는 딴짓을 하기 일쑤니 바로 경찰서장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라는 것이다. 다행히 자기는 서장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전에 자기 집 하녀로 있던 핀란드 여자 안나가 현재 서장댁의 유모로 있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자기도 서장이 집 앞을 지나가는 걸 여러 번 본 일이 있으며 그는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교회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누구에게나 상냥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마음씨 좋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는 얘기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쓰라린 마음으로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그가 그날 밤을 어떻게 지새웠는지에 대해서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상상이 갈 것이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10시쯤 다시 가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무십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11시에 다시 갔더니 이번에는 출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가 보니 이번에는 서장 비서가 그를 가로막고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왔느냐,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는 둥 귀찮게 캐묻는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서장을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서 나를 못 들어가게 하는 수는 없다. 나는 관청에서 공무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막는다면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알아서 하라고 한바탕 을러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뭔가 만만치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비서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중 한 명이 서장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 서장은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를 아주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사건의 요점 따위에는 전혀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아카키 예비치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야 집으로 돌아갔느냐, 어디 점잖지 못한 곳에 가서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등
엉뚱한 질문만 해댔던 것이다. 아카키 예비치는 그만 헷갈려서 서장을 찾아온 것이 외투를 되찾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날 하루 종일 그는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일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처음이었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얼씬연스러워 보이는 그 헌 사계를 걸치고 헬스칸 얼굴로 출근했다. 물론 이런 때조차 아카키 예비치를 조롱하려 드는 친구들이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외투를 강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모인 금액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잖아도 관리들은 여기저기 뜯기는 돈이 많기 때문이다. 국장의 초상화를 사주기도 하고 과장의 친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신청하라는 권유를 받기도 하는 것이었다.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은 아카키 예비치를 동정하고 그를 돕고 싶어 했다. 그가 아카키 예비치에게 서장 따위를 찾아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했다. 가령 서장이 상부에 잘 보이려고 길을 쓰고 외투를 다시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카키 예비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 외투가 자기 것이라는 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외투는 경찰서에 보관하게 된다는 얘기였다. 즉,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러면 그가 경찰서의 사건 담당자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특별히 더 좋은 방법도 없었으므로 아카키 예비치는 동료가 알려준 그 고관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고관이 누구인지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참고로 말하자면 그가 그 지위에 오른 것은 아주 최근의 일이며 그 전까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지금의 지위라는 것도 다른 중요한 지위에 비하면 하잘것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로 대단치 않는 지위라도 스스로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인간들이 세상에는 늘 있는 법이다. 게다가 그 고위 관리는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의 지위를 더욱 높여 보이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다. 이를테면 자기가 출근할 때 부하 직원들이 모두 현관에까지 마중을 나오게 한 것도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어떤 사람도 자기 방에 직접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관련된 업무를 엄격하게 정해진 규칙과 순서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내부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다시 말해서 14등관은 12등관에게, 12등관은 9등관이나 그 밖의 등관에게 보고하는 식으로 모든 안건이 엄격하게 순수를 밟아 자신에게 올라오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우리의 신성한 나라 러시아는 모든 일이 주로 흉내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상관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냈다. 심지어 이런 얘기도 있다. 어떤 구등관이 작은 독립관청의 책임자로 임명되자 즉시 사무실 한쪽을 막아 자기 방으로 정하고 집무실이란 편말을 내건 다음 붉은 것에 금태 장식을 단 수의를 문 앞에 세워두고 사람이 올 때마다 일일이 문을 여닫게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집무실이란 것이 책상 하나를 겨우 들여놓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이 고관의 태도나 습관 역시 거만하고 위험이 가득했다. 그렇다고 아주 복잡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일하는 체계는 한마디로 엄격했다. 엄격하게, 더욱 엄격하게, 모든 것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그의 입버릇이었다. 그는 이렇게 낯가리면서 잔뜩 거드럼을 피운 얼굴로 노려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던 것이 이 관청에서 일하고 있는 수십 명의 관료들은 그렇잖아도 항상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고위 관료가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그들은 벌떡 일어나 그가 사무실을 지나갈 때까지 꼼짝도 않고 서 있을 정도였다. 그와 부하들과의 일상적인 대화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사용하는 말은 단 3가지로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었다. 곧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나? 와, 자네는 지금 누구와 얘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 그리고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본심은 착한 인간이었다. 친구도 잘 사귀었고 남의 일도 잘 보살펴주는 편이었다. 오직 책임관이라는 직책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다. 책임관에 임명되자 그는 이성을 잃고 흥분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지 헷갈렸던 것이다. 그래도 자기와 대등한 주위의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의젓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다. 또 여러 가지 점에서 제법 총명한 구석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보다 단 한 계급이라도 낮은 사람들을 앞에서는 당장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사람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의 현재 상태는 더욱 가엾은 것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도 가끔 재미있는 대화나 놀이에 끼어들고자 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스스로 너무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랫사람에게 너무 허물없이 대하는 건 아닌지, 그래서 결국 자기의 위신이 깎이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이 그를 가로막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는 결국 어디서나 침묵을 지켰다. 어쩌다가 가끔 입을 연다 해도 야릇한 외마디 소리를 지를 뿐이어서 주변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인간으로 여겼다. 아카키 예비치가 찾아간 고관은 그런 인물이었다. 게다가 하필 가장 좋지 않은 때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이것저것 역시 아카키 예비치에게 좋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이다. 그러나 그 고관에게는 오히려 아카키 예비치가 때맞춰 찾아오준 셈이었다. 그 고관은 마침 자기 서재에 앉아 몇 년 만에 찾아온 어릴 적 친구를 맞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던 참이었다. 하필이면 바로 이런 때 바시마 치킨이라는 작자가 자기를 찾아왔다는 보고를 받은 것이었다. 도대체 그 작자는 뭐하는 친구야? 그는 퉁명스럽게 비서에게 물었다. 어느 관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비서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지금은 바쁘니 조금 기다리라고 그래. 고관은 말했다. 하지만 고관의 이 말은 완전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그와 그의 어릴 적 친구는 이미 할 얘기는 거의 다 하고 이제는 지루한 침묵 가운데서 이따금 서로의 무릎을 두드리며 글쎄 말일세 이반 야브라모비치라거나 그렇게 됐단 말인가. 스테판 바를라모비치 하는 식으로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관이 자기를 찾아온 관리를 일부러 기다리게 한 것은 이미 오래전에 공직에서 물러나 시골에 틀어박힌 자기 친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곧 자기를 찾아온 관리들이 대기실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기다려야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마침내 두 사람은 이야깃거리도 다 떨어져 등받이가 달린 푹신한 소파에 푹 기대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에는 기나긴 침묵이 흘렀다. 이때 고위 관리는 문득 생각이라도 난 것처럼 보고 서류들을 보고 문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말했다.
아참, 무슨 관리인가 하는 친구가 밖에서 기다린다고 했지. 이제 들어와도 좋다고 해주게. 아카키 예비치의 온순한 생김새와 낡아빠진 제복을 보고 고관은 고개를 돌리며 툭툭 끊어지는 냉정한 말투로 물었다. 용건이 뭐요? 이것은 그 고위 관리가 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부임하기 일주일 전부터 자기 방에 틀어박혀 거울 앞에서 연습한 듯한 그런 말투였다. 아카키 예비치는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겁을 집어먹고 있던 터라 이 말에 더욱 황당했다. 그래도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억지로 움직여 말을 끄집어냈다. 실은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연신 섞어가며 그는 자기가 새로 맞춰 입은 외투를 얼마 전에 야만적인 강도들에게 빼앗겼다는 것, 그래서 경찰국장이나 그 밖의 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자라도 적어주시면 외투를 찾는데 무척 힘이 될 거라는 얘기를 무척 어렵게 끄집어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 고관은 아카키 예비치의 말투가 무척 예의에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한 모양이었다. 뭐라고? 고관은 예의 그 딱딱한 말투로 말했다. 자네는 일의 순서라는 걸 모르고 있나? 지금 어딜 찾아온 거야? 관청의 사무라는 게 어떤 순서를 밟아서 진행되는지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이런 문제라면 관련 창구를 찾아 탄원서를 제출하는 게 우선이지. 그러면 서류가 계장, 과장을 거쳐서 비서한테 넘겨지고 그 다음에 비로소 비서관이 내게 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단 말이야. 하지만 아카키 예비치는 온몸에 진땀을 흘리며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짜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이렇게 감히 외람되게 각하께 직접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 다름이 아니옵고 실은 저 비서관들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 뭐라고? 그 고관은 소리쳤다. 도대체 어디서 그따위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은 거야? 어디서 그따위 사상을 배웠느냐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상관에 대해 지극히 불손한 태도가 만연되어 있어 정말 큰일이라니까. 아마 그 고관은 아카키 예비치가 이미 신 고개를 넘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 아카키 예비치를 젊은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건 70살 먹은 노인이나 할 수 있는 얘기일 것이다. 자네는 지금 누구를 상대로 그런 소리를 하는 건지 알고 있나?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말이야. 응? 알아 몰라. 그는 이제 아주 발까지 구르며 서로 아카키 예비치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겁을 집어먹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쳤다. 아카키 예비치는 거의 넋을 잃고 비틀비틀 두어 걸음 물러섰다. 그는 온몸이 후들거려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수희가 재빨리 방에서 달려나와 부축해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는 거의 인사불성이 되어 밖으로 끌려나왔다. 고관은 자기의 태도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둔 데 만족했다. 그는 자기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기절까지 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도취되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 친구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곁눈질로 힐끔힐끔 친구의 눈치를 살폈다. 친구 역시 얼이 빠진 듯하였고 공포감마저 느끼는 눈치였다. 고관은 친구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척 흡족했다. 어떻게 계단을 내려오고 큰 길로 나왔는지 아카키 예비치는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다. 팔이나 다리에도 전혀 감각이 없었다. 여태까지 자기 상급자한테, 그것도 다른 부처의 높은 사람한테 그렇게 호되게 꾸중을 들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이다.
페테부르크에서는 원래 그렇지만 이날도 바람은 사방팔방에서 골목골목으로 휘몰아쳤다. 그는 대번에 편도선염에 걸려 집으로 간신히 돌아왔을 때에는 말 한마디도 할 수조차 없었다. 그는 곧장 잠자리로 기어들어갔다. 상관의 별것 아닌 꾸지람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튿날 그는 엄청난 고열에 시달렸다. 페테르부르크의 날씨는 그의 병세를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악화시켰다. 의사가 진맥을 하러 와서는 맥을 한번 짚어보았을 뿐 이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저 병자가 아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찜질이라도 해주라는 말뿐이었다. 의사가 그가 기껏 하루나 하루 반나절밖에 더 살지 못할 것이라는 하숙집 주인 노파에게 이렇게 말했다. 할머니, 뭐 더 기다려보고 말 것도 할 거 없어요. 지금 곧 소나무관이라도 하나 준비하세요. 참나무관은 너무 비쌀 테니까요. 자기 운명에 대한 이런 말들이 아카키 예비치의 귀에도 들렸는지 어쨌는지 알 수 없다. 설사 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었는지 그가 자기의 비참한 일생을 슬퍼했을지 하는 것은 전혀 알 도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줄곧 혼수 상태에 빠져 헛소리만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앞에는 끊임없이 괴이한 환상이 나타났다. 재봉사 페트로비치가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는 침대 밑에 도둑놈이 숨어 있는 것 같으니 그놈을 잡기 위해 올가미가 달린 외투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가 하면 이불 속에서 도둑놈을 끌어내 달라고 하숙집 노파를 소리쳐 부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새 외투가 있는데 왜 낡아빠진 싸개가 저기 걸려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그러다가 자기가 취김관 앞에서 꾸지람을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죄송합니다 각하 하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서운 욕설을 마구 퍼부어댔다. 그렇게 무서운 욕설을 들어보지 못한 주인 노파는 성호를 긋기까지 했다. 그런 욕설이 각하라는 말 뒤에 잇따라 튀어나왔으니 노파로서는 겁을 먹는 것이 당연했다. 나중에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그것이 외투라는 물건을 중심으로 맴돌고 있었다는 것만은 짐작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결국 가엾은 아키키 예비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가 죽은 뒤에 그의 방이나 소지품을 봉인하지는 않았다. 우선 유산 상속인이 아무도 없었고 또한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기수로 만든 펜이 한 묶음, 관청에서 쓰는 백지 한 권, 양말 3켤레, 바지에서 떨어져 나온 단추 3개, 그리고 독자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싸개뿐이었다. 이런 물건들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다. 또 솔직히 말해 필자 자신도 그런 데에는 흥미가 없다. 아키키 예비치가 사라진 후에도 페테르부르크는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였다. 마치 그런 인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 같았다. 이리하여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으며 누구의 흥미도 끌지 못하고 흔해 빠진 파리도 핀으로 꽂아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생물학자의 주의조차 끌지 못하고 관청에서 온갖 비웃음을 순순히 참아내면서 이렇다 할 업적 하나 이루지 못한 채 그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영영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렇게 해서 관청에서도 아카키 예비치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튿날 아카키 예비치의 후임이 그 자리에 앉았다. 키도 훨씬 더 크고 그다지 반듯하지 않게 비스듬히 기울어진 필체로 글씨를 쓰는 사나이였다. 그런데 아카키 예비치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인생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 그는 죽은 뒤 며칠 동안 요란한 소동을 일으켰던 것이다. 그가 죽은 뒤에 이런 이상한 생존을 계속할 운명이었다는 것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말 그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 이 서글픈 이야기는 뜻밖에도 환상적인 결말을 맺게 된다. 페테르부르크에서는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쫙 퍼졌다. 즉 칼리긴 다리와 그 근처 여기저기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이 매일 밤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그 유령은 자기가 외투를 도둑 맞았다며 관등이나 신분을 가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의 외투를 자기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빼앗아 간다고 했다. 고양이 가죽이나 담비 가죽, 깃이 달린 외투, 소물로 빈 외투, 여우나 너구리, 곰 가죽으로 만든 외투 등 사람의 몸을 감싸는 가죽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모조리 벗겨간다는 소문이었다. 어느 관리는 그 유령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았다고 했다. 그는 첫눈에 그 유령이 아카키 예비치라는 것을 알아봤지만 소름이 끼치고 겁이 나서 죽을 힘을 다해 도망쳤는데 멀리서 유령이 손가락을 치켜 세우고 자기를 위협하더라는 것이다. 여기저기서 외투 강도 사건이 빈발하여 9등관은 말할 것도 없고 7등관들까지도 어깨와 잔등이 추위에 얼어붙을 지경이라는 호소가 잇따라 접수되었다. 이렇게 되니 경찰서에서도 더 이상 문제를 두고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든 또는 유령이든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체포하여 극형에 처하도록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사실 이 명령은 거의 성공할 뻔했다. 어느 경찰이 키루루시킨 골목에서 그 유령의 범행 현장을 덮친 것이다. 마침 그 유령은 한때 플루트를 연주하던 전직 악사의 외투를 빼앗는 중이었다. 경찰은 그 유령의 멱살을 틀어쥐고 자기 동료 2사람을 소리쳐 불러 유령을 붙잡고 있으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자기는 정화 속에서 자작나무 껍질로 만든 코담배 상자를 꺼내어 그동안 무려 6번이나 동상에 걸렸던 코를 잠시나마 담배 연기로 따뜻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담배 연기가 너무 지독해서 유령조차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다. 경관이 오른쪽 콧구멍으로 손가락을 누르고 왼쪽 콧구멍으로 담배를 들이마시는 순간 유령이 너무 세게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유령을 잡고 있던 경관 3사람의 눈에 담뱃가루가 들어가고 말았다. 그들이 눈을 비비는 사이에 유령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경관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정말 유령을 잡았는지조차 의심스러웠다. 그때부터 경관들은 유령을 두려워하게 되어 살아있는 사람조차 붙잡기가 무서워 그저 멀리서 고함만 질러댈 뿐이었다. 이봐, 뭘 꿈을 그리는 거야. 빨리 갈 길이나 가라구. 덕분에 그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은 칼리킨 다리 너머에까지 쏘다니게 되었다. 이제 어지간히 대담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 근처를 함부로 다니기를 꺼려했다. 우리는 앞서 얘기했던 그 고관에 대해서는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자면 그 고관이야말로 이 거짓없는 실화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띠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이 고관이 느낀 심정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이 고관은 가엾은 아키키 예비치가 자기에게 혼이 나고 물러간 다음 연민 비슷한 심정을 느낀 것이 사실이었다. 그 역시 원래부터 동정심이 없는 인간은 아니었다. 그의 마음은 선량한 감정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너그러웠다. 다만 스스로의 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겉으로 나타내지 못할 따름이었다. 그때 찾아왔던 친구가 사무실을 나가자마자 그는 곧 불쌍한 아키키 예비치에 대해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그 후 거의 날마다 그리 대단치 않은 꾸중조차 견뎌내지 못하던 아키키 예비치의 창백한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 불쌍한 관리를 생각하기만 해도 마음이 괴롭고 불안했다. 그래서 일주일 후 그는 부하 직원을 보내서 그가 어떤 사람이며 그 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도울 방법이 어떤 것인지 등을 알아보게 했다. 그러나 아카키 예비치가 갑자기 열병으로 죽고 말았다는 보고를 받고 그는 무척 충격을 받았다. 그는 그날 하루 종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밤 그는 울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고 여러 가지 불쾌한 생각들을 잊어버리려고 친구가 연 파티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점잖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특히 다행인 것은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관등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마음에 끓일 것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의 정신 상태에 놀랄만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는 완전히 마음이 풀려 친구들과도 유쾌한 기분으로 대화를 할 수 있었다. 그는 그날 밤을 무척 즐겁게 보낸 것이다. 밤참이 나왔을 때는 샴페인 2잔도 마셨다. 알다시피 술은 마음을 흥겹게 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샴페인을 마시고 나니 그는 좀 더 과감한 행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다름이 아니라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전부터 가까이 지내던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라는 여자에게 들르기로 한 것이다. 독일 출신으로 보이는 이 여성에 대해 그는 매우 친근한 감정을 갖고 있었다. 여기서 말해둘 것은 이 고관이 이미 젊다고는 할 수 없는 나이였다는 점이다. 가정에도 충실한 남편인 동시에 훌륭한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었다. 두 아들 가운데 하나는 벌써 관청에 근무하고 있었고 좀 들창코이긴 하지만 그래도 꽤 귀여워 보이는 예쁘장한 딸 역시 올해 16살이었다. 이 자녀들은 날마다 그에게 아빠 안녕 하며 프랑스 말로 인사를 했고, 그리고 아직도 생기가 넘치는 그다지 밉상이 아닌 그의 아내는 남편더러 자기 손에 키스를 하도록 시킨 다음 그 손을 그대로 뒤집어 자기도 남편의 손에 키스를 했다. 이 고관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갖고 있었고 또 스스로도 그 생활에 지극히 만족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내의 다른 지역에 여자친구를 두고 사귀는 것을 무척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저 교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여자친구라고 해도 그의 아내보다 별로 젊거나 아름답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런 일이야 세상에 워낙 흔해 빠진 것이니 우리가 굳이 이러니 저러니 따지고 될 일은 아닌 셈이다. 그는 친구네 집 계단을 내려와 마차에 올라타고 마부에게 말했다. 카롤리나 이바노브나 집으로 갈게. 그는 마차 안에서 따뜻한 외투로 몸을 감싸고 러시아 사람 특유의 즐거운 기분에 빠져들었다. 곧 일부러 뭘 생각하지 않아도 머릿속에 끊임없이 달콤한 상념이 떠올라 기분 좋고 편안한 그런 상태 말이다. 그는 자기가 익사를 부려 친구들이 배를 잡고 웃게 만들었던 일을 생각해내고는 그 익사를 혼자 입속으로 되풀이해 보았다. 그는 자기 자신도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어댄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따금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의 달콤한 기분을 방해했다. 그리고 외투깃을 마치 돛처럼 펄럭이게 만들고 그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치는 것이었다. 문득 고관은 누군가 뒤에서 자기의 외투깃을 무서운 힘으로 움켜잡는 것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게에는 다 떨어진 낡은 제복을 입은 작달막한 사나이가 있었다. 고관은 그가 바로 아키키 예비치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의 얼굴은 눈처럼 창백해서 당장 겉으로 보기에도 죽은 사람, 곧 유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령은 입을 일그러뜨리며 송장 냄새를 내뿜으며 말했다. 이제야 내 놈을 만났구나. 드디어 내 놈을 잡았어. 난 외투가 필요하다.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나에게 호통을 쳤지. 자,
이젠 내 놈이 외투를 내놓을 차례야. 고관은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혀 거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평소 부하들 앞에서는 언제나 늠름하고 위엄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썼다. 그는 허겁지겁 자기 손으로 외투를 벗어 던지고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마부에게 외쳤다. 지금 당장 집으로 가자. 빨리. 마부는 이 소리를 듣고 채찍을 사정없이 휘둘러 손살같이 말을 몰았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두 어깨 사이에 목을 잔뜩 웅크린 자세를 취했다. 왜냐하면 주인의 이런 목소리는 뭔가 어떤 긴급한 순간에 나왔으며 대개의 경우 목소리보다 훨씬 격렬한 어떤 행동이 뒤따르는 경우가 태반이었기 때문이다. 기껏 6분 정도 지났을까 고관은 벌써 자기 집 현관 앞에 도착했다. 외투를 잃고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진 그는 카롤리나 이바노브나를 찾아가는 대신 자기 집으로 곧장 달려왔던 것이다.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에 떨며 그날 밤을 꼬박 새웠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차를 마실 때 딸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아빠, 오늘은 안색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어제 저녁에 어디를 갔었는지, 어디를 가려고 했는지, 그리고 자기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이 사건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는 이제 부하 관리들에게 자네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자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나? 하는 말을 전보다 훨씬 덜 사용하게 되었다. 설사 그런 말을 하는 경우라도 우선 상대의 사정부터 들어보고 나서 하게 되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날 밤 이후로 그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아마 그 고관의 외투가 유령에게 딱 맞았던 모양이다. 하여튼 이제 어디서 누군가 외투를 빼앗겼다는 소문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다. 그러나 성격이 소심하고 지나치게 꼼꼼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안심이 안 되는 모양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변두리에서 그 유령이 등장한다고 수군대고 있었다. 사실 콜로멘스코에의 어떤 경관은 어느 집 모퉁이에서 그 유령이 나타난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일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경관은 원래가 형편없는 약골이었다. 언젠가 한 번은 돼지 새끼 한 마리가 민가에서 달려 나오며 그의 다리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자리에 벌렁 나자빠져서 근처에 있던 영업마차 마부들이 배를 움켜잡고 웃어댄 일도 있었다. 그때 그는 마부들이 자기를 모욕했다며 한 사람의 1코페이카씩 강제로 걷어들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약골이라고 유령을 보고도 차마 불러세울 용기가 없어 그대로 어둠 속을 뒤따라갔다. 그러나 유령은 얼마쯤 걷다가 우뚝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보고는 넌 도대체 뭐야? 하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람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주먹을 경관에게 불쑥 내밀었다. 그 바람에 경관은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대답하고는 얼른 되돌아왔다. 그러나 그 유령은 키도 훨씬 더 크고 코수염까지 큼직하게 기르고 있었다. 그 유령은 오브호프 다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 같으니 이어코 밤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